나이가 들수록 내 곁에 남는 친구는 몇 명 없다는 말, 정말 와닿으시죠? 젊었을 때는 친구가 수십 명이었는데, 이제는 명절 때 연락할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악마 같은 친구가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쁜 친구, 자꾸 나를 무시하는 친구, 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친구. 이런 친구 단 한 명 때문에 내 노년의 행복이 전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70대 어르신 한 분을 만났는데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하더군요. 만나면 자꾸 자기 자랑만 하고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비교하면서 은근히 무시한다고요. 박 선생, 이 친구 때문에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그런데 40년 친구를 어떻게 끊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오늘 효자손 박선생 TV에서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유형의 나쁜 친구와 죽을 때까지 놓치면 안 될 보물 같은 친구를 구별하는 특급 비법을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질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효자손 박선생의 특급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 구별법.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박선생,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 맞는 친구인지,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인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딱 봐서 알 수 있는 공식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딱 기계에 넣었다 빼는 것처럼 합격, 불합격을 매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60대 남성분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박 선생,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없나 봐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한테 돈도 몇 번 떼이고 뒤통수도 수도 없이 맞았어요. 이제는 사람이 무서워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건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세월만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힘든 세월을 함께 겪어봐야만 마치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가서 맨 마지막까지 나오는 순금처럼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온갖 불순물이 섞인 금광석을 아주 뜨거운 불에 넣습니다. 그러면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순수한 금만 남게 되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친구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내가 힘들 때 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가족 문제로 힘들 때, 그때도 옆에 남아있는 친구, 그 친구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학창 시절에는 왜 친구가 되었습니까? 같은 반이라서, 집이 가까워서, 취미가 비슷해서, 아니면 체육복을 빌려줘서, 필요해서 친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연락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필요가 아닌 마음으로 남는 친구가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80대 할머니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 선생, 나는 평생 친구가 많았어요.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모임도 하고 정말 재미있게 살았지. 그런데 지금은 진짜 친구가 딱 두 명이에요. 한 명은 내가 남편 잃고 1년 동안 울기만 할 때 매일 전화해서 밥은 먹었냐고 물어본 친구. 또 한 명은 내가 무릎 수술하고 3개월 동안 못 걸을 때 일주일에 3번씩 집에 와서 밥 해준 친구. 이 두 친구만 있으면 나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수는 줄어들지만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1명, 2명의 진짜 친구가 10명, 20명의 가짜 친구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짜 친구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악마 같은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악마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독재자 친구.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친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을 망치는 악당을 미리 걸러내는 일입니다. 이 악당들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친구는 대놓고 무시하는 독재자 같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구 계신가요? 만날 때마다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 친구,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하게 만드는 친구, 내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밀어붙이는 친구. 이런 친구 말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65세 남성분을 상담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이분은 대학 동창 모임에 30년 넘게 나가셨대요. 그런데 그 모임에 친구 한 명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이분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야, 너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지. 너는 조용히 있어. 내가 뭘 알아? 너희 집사람은 아직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냐? 우리 마누라는 진작 쉬는데. 이런 식으로 30년 동안 무시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왜 그 친구한테 한 번도 화를 안 내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냥 참았어요. 괜히 분위기 깨기 싫고 나만 참으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해도 내가 찍소리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처음 무시당했을 때 아무 반응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허락의 신호가 된 겁니다. 아, 이 친구는 내가 이 정도 해도 괜찮구나. 조용히 참는구나. 이렇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누가 나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깔보는 말을 했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불쾌한 티를 내셔야 합니다. 야, 나 지금 기분 나쁘다.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단호하게 내가 불쾌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제가 그 65세 어르신께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다음 모임 때 그 친구가 또 그런 말을 하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순자야, 너 지금 그 말 농담으로 한 거야? 나는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선생, 30년을 참았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괜히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30년을 참았으면 30년 동안 그 친구는 나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학습을 한 겁니다. 이제 와서 말한다고 해서 사이가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구나.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마냥 농담도 못해? 너 왜 그렇게 예민해?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공격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나를 죽을 때까지 만만한 사람으로 알고 함부로 대할 겁니다. 처음에는 말로 무시합니다. 너는 그것도 몰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무시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도 사과 안 하고 내가 말하는데 핸드폰만 보고 식사 자리에서 내 의견은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나를 마치 물건처럼 함부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야, 너 차 있지? 나 좀 데려다 줘. 야, 너 시간 있지? 우리 손주 좀 봐줘.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나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실전 멘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에이, 괜찮아. 농담이잖아 하면서 조용히 웃으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영수야, 지금 그 말은 농담으로 하기엔 좀 심한 것 같다. 나 기분 나쁘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 진지한 표정으로 또박또박 말씀하세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친구가 내 조언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밀어붙일 때입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겠지 하면서 체념하듯이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잠깐,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나도 내 생각이 있어. 내 의견만 옳은 건 아니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상황입니다. 친구가 나를 당연하게 이용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래, 뭐 내가 할게 하면서 내키지 않지만 거절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미안한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나도 내 일정이 있거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멘트들 어려우신가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딱 한 번만 용기 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한 번의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닌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뒤에서 칼 꽂는 친구.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의 나쁜 친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암암리에 나를 무시하는 친구입니다. 이건 정말 기분 나쁘고 얄밉죠. 앞에서 말씀드린 독재자 친구는 그래도 대놓고 하니까 알아볼 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유형은 정말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친한 척하는데 뒤에서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은근슬쩍 나를 깎아내립니다. 제가 최근에 58세 여성분을 상담했는데 이분의 사연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운동도 같이 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야, 너 영희랑 사이 안 좋아? 그 친구가 너 욕하던데?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뒤에서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순자는 남편 벌이가 시원찮아서 맨날 돈 걱정이래. 불쌍해. 순자는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 걱정이야.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안타까워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저한테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박 선생, 20년 동안 진짜 친구라고 믿었는데 뒤에서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니 너무 배신감이 들어요. 또 62세 남성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골프 모임에서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귀띔을 해줬대요. 야, 민수가 너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던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뒤에서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답니다. 철수는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 골프장 회원권도 팔았대. 안 됐어. 철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술도 못 마시고 참 예전만 못해. 여러분,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간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약속 시간에 10분 늦어도 사과를 안 합니다. 그때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아, 이 친구는 이 정도는 괜찮구나, 이렇게 학습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슬쩍 흘립니다. 그때도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아, 이 정도도 괜찮네, 이렇게 또 학습합니다. 그렇게 점점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 58세 여성분께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예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셨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순자야, 너는 옷을 좀 젊게 입어야 할 것 같아. 나이 들어 보여. 그때 기분이 좀 이상했는데 뭐 친한 친구니까 충고해 주는 거겠지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신호였던 겁니다. 그때 내가 야, 그런 말은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 이 친구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참는구나. 이렇게 학습하고 점점 더 심하게 행동한 겁니다. 내가 첫 번째는 속아서 당했더라도 두 번째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고 한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는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영희야, 아까 내가 그 말 했을 때 내가 좀 기분이 나쁘더라.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말아 줄래? 민수야, 네가 아까 그 말 했을 때 좀 기분이 안 좋았어. 다음부터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표현해야만 그 친구는 다음부터 함부로 하지 않고 선을 지킵니다. 제가 그 58세 여성분께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 친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뒤에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말했냐고 물어보세요. 만약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 미안하다고 사과할 겁니다. 실수였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발뺌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거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실전 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 하나, 친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자는 요리를 못해서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 데라고 했다고 칩시다. 나쁜 대응은 이겁니다. 그냥 웃으면서 에이, 뭐 그렇게까지 못하지는 않는데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좋은 대응은 이겁니다. 나중에 둘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세요. 영희야, 아까 너 그 말 했잖아. 나 요리 못한다고. 그 말 듣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줘. 또 다른 예시입니다. 철수는 사업이 안 좋아서 요즘 힘들다던데라고 했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민수야, 아까 너 내가 사업 안 좋다고 말했지? 그 말 듣고 기분이 안 좋았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마. 상황 둘, 친구가 내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말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나쁜 대응은 이겁니다. 그냥 속으로만 사귀면서 뭐 친한 친구니까 말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좋은 대응은 이겁니다. 바로 전화하거나 만나서 이렇게 말하세요. 영희야, 내가 너한테만 얘기했던 그 일을 미경이한테서 들었어.
너 다른 사람한테 말했어? 나는 너만 믿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퍼지니까 좀 당황스럽더라. 민수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한 그 일을 동욱이한테서 들었는데 너 다른 사람한테 말했어? 나는 너만 믿고 얘기한 건데 좀 당황스럽네. 상황 셋. 친구가 약속을 자꾸 늦거나 깨뜨리는데 사과를 안 할 때입니다. 나쁜 대응은 이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도 바쁘니까 이해하고 계속 이해해 주는 겁니다. 좋은 대응은 이겁니다. 영희야, 요즘 내가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것 같아. 나도 시간 내서 나오는 건데 너무 자주 그러면 좀 서운하더라.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해 줄 수 있을까? 민수야, 요즘 내가 약속을 자주 취소하는 것 같은데 나도 일정 비워두는 건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좀 서운해.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 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어색하고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 되면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또 참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라면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안해, 내가 몰랐네, 앞으로 조심할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는 내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뭐, 너 왜 그렇게 예민해? 농담도 못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선택입니다. 질투하는 피곤한 친구 대처법.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의 나쁜 친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질투하는 피곤한 친구입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은 정말 무서워서 심지어 친구 사이를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구 계신가요?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않고 오히려 시큰둥하거나 깎아내리는 친구. 내가 잘 되는 걸 불편해하는 친구. 자꾸 나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경쟁하려는 친구. 제가 최근에 63세 남성분을 상담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대학 동창이 있었대요. 같은 회사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업종에서 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승진을 하셨어요. 임원이 되신 겁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나 이번에 임원 됐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뭐 요즘은 임원도 별거 아니던데. 나도 작년에 제안 받았는데 안 한 거야. 임원 되면 책임만 무거워지고 별로더라. 축하는 하는데 너 고생 좀 하겠네. 이분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셨는지 그날 이후로 그 친구랑 연락을 안 하셨대요. 박 선생, 20년 친구인데 내가 좋은 일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깎아내립니까? 정말 섭섭했어요. 또 다른 분도 계십니다. 60세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얼마 전에 손주를 보셨대요. 너무 기쁜 마음에 친구들 모임에서 손주 사진을 보여줬답니다. 그런데 친구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이고, 귀엽긴 한데 좀 작네. 우리 손주는 태어났을 때 4kg이었는데, 우리 손주는 돌도 안 됐는데 벌써 걸어 다니던데. 참 똑똑해. 자꾸 자기 손주랑 비교하면서 자기 손주가 더 낫다고 은근히 자랑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은 왜 이럴까요? 질투가 많은 친구는 나를 살짝 눌러서 나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으려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불편한 겁니다. 내가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초조한 거죠. 그래서 뭐라도 찾아서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래봤자 별거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겁니다. 제가 한 심리학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질투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질투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 질투를 인정하고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반대로 미성숙한 사람은 질투를 못 참고 친구를 깎아내려서 자기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질투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질투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친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독재자, 친구나 암암리 친구처럼 바로 끊어버려야 할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친구는 가능하면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손절하면 그 친구는 나를 향해 앙심을 품고 부정적인 소문을 내거나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70대 어르신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60대 초반에 친구 한 명과 사이가 틀어졌대요. 그 친구가 자꾸 질투하고 비교해서 답답해서 연락을 끊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이분 욕을 하고 다녔대요. 사실도 아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사업에도 방해를 했답니다. 박 선생, 그때 그냥 참을 걸 그랬어요. 괜히 끊었다가 더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분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너무 자세하게 자랑하지 마세요. 질투가 많은 친구 앞에서는 내 좋은 일을 굳이 과하게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을 했다면 이번에 승진했어라고만 말하고 그만둡니다. 연봉이 얼마 올랐는지, 어떤 권한을 갖게 됐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면 손주 봤어. 참 감사해라고만 말합니다. 몇 킬로그램인지, 얼마나 똑똑한지 이런 걸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친구의 좋은 점을 인정해 주세요. 질투가 많은 친구는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 그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서 진심으로 칭찬해 주세요. 너는 참 인내심이 강하더라. 나는 그게 부러워. 너는 자식들 교육을 참 잘했어. 나는 그게 본받고 싶어. 이렇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면 그 친구의 질투심이 조금 줄어듭니다. 세 번째, 한두 번은 져주세요. 내가 한두 번 져주더라도 지는 게 이기는 것일 수 있다는 관용의 마음을 베푸는 것이 때로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등산을 가는데 그 친구가 나는 정상까지 갈 수 있어라고 자랑한다면 굳이 나도 갈 수 있어라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와, 대단하다. 나는 체력이 딸려서 중간까지만 갈게라고 말하면서 그 친구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한 80대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모든 걸 다 이기려고 했어요. 친구들이랑도 경쟁하고 누가 더 잘 사나, 누가 자식을 더 잘 키웠나 이런 거 따지면서 살았죠.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친구가 옆에 남아있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친구를 세워줬으면 지금도 연락하고 지낼 친구들이 더 많았을 텐데 그게 참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와닿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함께할 사람이 남아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친구가 못나서 질투한다고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대처하십시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보하는 것과 당하고 사는 건 다릅니다. 만약
그 친구가 질투를 넘어서 나를 방해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실제로 피해를 준다면 그때는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양보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 선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3세 남성분께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 친구가 축하해 주지 않은 건 서운하지만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세요. 다음에 만날 때 너무 승진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도 마음이 풀릴 겁니다. 그 어르신이 제 조언대로 하셨는데 정말 관계가 좋아졌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술도 마시고 좋게 지내신답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친구를 대하는 건 정말 피곤합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친구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존감이 낮고 불안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양보하면 그 친구도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변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서히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 번은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그게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가져야 할 넉넉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피해야 할 3가지 유형의 나쁜 친구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독재자 친구, 뒤에서 칼 꽂는 암암리 친구, 질투하는 피곤한 친구.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 꼭 잡아야 할 진짜 보물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보물 친구는 바로 내 귀의 사탕과 내 귀의 극약 처방을 모두 해주는 친구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탕 친구가 뭘까요? 사탕은 달콤하잖아요. 사탕 친구는 달콤한 말로 내 인생을 살맛나게 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친구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친구, 내가 힘들 때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라고 위로해주는 친구, 내가 우울할 때 웃게 만들어주는 친구. 이런 친구가 사탕 친구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5세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 선생, 저한테 정말 고마운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남편을 잃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 친구가 매일 전화했어요.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오늘 날씨 좋다, 오늘 밥은 먹었니? 이런 소소한 얘기만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그 친구가 없었으면 저는 그 시간을 못 견뎠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탕 친구입니다. 내 삶에 단맛을 더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사탕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탕만 먹으면 충치가 생기듯이 달콤한 말만 들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극약 처방 친구입니다. 극약 처방 친구는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너 그거 틀렸다. 아니야. 라고 딱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 귀에 거슬리는 말도 내 앞날을 위해서 해주는 친구. 이게 극약 처방 친구입니다. 제가 한 68세 남성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10년 전에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셨대요. 주변 친구들은 다 해봐, 잘 될 거야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친구 한 명만 이렇게 말했대요. 야, 나는 반대야. 내가 그 분야를 잘 몰라. 돈만 날릴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때는 기분이 나빴답니다. 왜 나만 반대하나 싶었대요. 하지만 그 친구 말을 듣고 다시 알아봤더니 정말 위험한 사업이었답니다. 만약 했다면 큰 손해를 봤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박 선생, 그 친구가 쓴소리 안 했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가 제일 고마워요. 여러분, 이게 극약 처방 친구입니다. 쓰지만 내 병을 고쳐주는 친구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오면 마차를 타고 시가지를 행진했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꽃을 뿌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마차 뒤에는 꼭 노예 한 명을 태웠답니다. 그 노예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장군의 귀에 대고 계속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당신은 신이 아니다. 침착해라.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가장 기쁜 순간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김을 빼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친구가 하는 역할입니다. 내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해 주되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 주는 친구.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되 포기하지 않도록 채찍질해 주는 친구. 그렇다면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탕만 주는 친구는 많습니다. 좋은 소리만 해주는 친구는 주변에 많아요. 극약 처방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맨날 잔소리만 하는 친구 말이죠. 그런데 이 둘을 다 해주는 친구, 때로는 사탕을 주고 때로는 극약 처방을 해주는 친구, 이런 친구는 정말 귀합니다. 제가 한 75세 할머니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 선생, 저는 지금 친구가 딱 3명 있어요. 한 명은 맨날 저를 웃겨줘요.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또 한 명은 제 얘기를 잘 들어줘요. 제가 힘든 얘기를 하면 끝까지 들어주고 위로해줘요. 마지막 한 명은 저한테 쓴소리도 해요. 제가 잘못하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줘요. 이 세 친구가 다 있으니까 저는 외롭지도 않고 길을 잃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할머니 정말 복 받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목소리를 가진 친구들이 주변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덜 실수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그냥 찾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사탕이 되어줘야 누군가 내 사탕이 되어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극약 처방을 해줘야 누군가 내 극약 처방을 해줍니다. 제가 한 심리학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상대방도 찡그립니다.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쁜 친구, 나를 이용하는 친구만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하게 나는 맨날 호구처럼 당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때는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패턴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60대 남성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친구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사셨대요. 돈도 빌려줬다가 못 받고 부탁받으면 무조건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더랍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거절을 못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거절하면 친구들이 저를 싫어할 것 같아서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미움받는 게 무서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안의 패턴입니다. 미움받는 게 무서워서 거절을 못하는 패턴, 이게 반복되니까 맨날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객관적인 세 사람의 조언을 꼭 들어보세요. 내 주변에서 믿을 만한 3명 이상의 안전한 친구들이 야, 그 친구는 아니야.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한다면 늘 옳다고 믿었던 그 관계를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그 60대 남성분께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는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친구가 부탁하면 무조건 그래라고 하지 마시고 생각 좀 해볼게라고 먼저 말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기 싫으면 미안한데 이번은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서울 겁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바뀝니다. 그 어르신이 제 조언대로 하셨더니 정말 관계가 바뀌었답니다. 거절했더니 진짜 친구는 그대로 남고 이용만 하던 친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랍니다. 박 선생,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지금이 훨씬 편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가 된다는 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쓴소리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친구의 역할입니다. 진짜 보물 친구는 내 인생을 달콤하게도 만들어주고 쓰디쓰게도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좋은 친구 되는 3가지 비법. 자,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친구를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좋은 친구가 되는 3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평판이 좋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관찰입니다. 한자로 볼 관자, 살필 찰자, 관찰입니다. 좋은 친구는 상대방을 잘 관찰합니다. 그 친구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표정을 통해 별일 없는지 잘 살펴봅니다. 제가 한 70대 할머니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 선생, 저는 친구들을 만나면 먼저 얼굴을 봐요. 오늘 얼굴이 어두운지, 밝은지, 피곤해 보이는지. 그러면 그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얼굴이 어두우면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친구가 속상한 얘기를 털어놓죠. 여러분, 이게 바로 관찰입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내 얘기만 하지 마세요. 먼저 친구를 잘 보세요. 오늘 친구의 표정이 어떤지,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른지, 옷차림이 달라진 건 없는지. 이런 작은 것들을 관찰하면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친구는 아, 내가 알아봐 줬구나 라고 느끼면서 마음을 엽니다. 두 번째 비법은 관심입니다. 한자로 다들 관자, 마음 심자, 관심입니다. 좋은 친구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그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물어봅니다. 제가 한 65세 남성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 선생, 저는 친구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요. 길게 통화 안 해요. 5분, 10분 정도만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친구들이 좋아해요. 야, 너 참 의리 있다. 바빠 죽겠는데 전화까지 해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관심입니다.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 한 통 하면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자식들은 잘 있어?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합니다. 왜냐고요? 귀찮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구한테 관심을 안 보이는데
친구가 나한테 관심을 보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관심은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관심을 보여야 상대방도 나한테 관심을 보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관용입니다. 한자로 넓을 관자, 용납할 용자, 관용입니다. 좋은 친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잠깐 멀어지거나 삐뚤어졌을 때도 괜찮아. 난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라며 넓은 마음으로 품어내는 능력입니다. 제가 한 72세 할아버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 선생, 저는 친구가 실수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고, 2번은 습관일 수 있고, 3번은 고의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3번까지는 넓게 봐줘요. 야,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를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려운 얘기도 편하게 하고 실수해도 솔직하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나를 섭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화를 내고 관계를 끊고 그러면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되는 나쁜 행동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두 번의 실수는 넓게 봐주세요. 괜찮아. 네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게 관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치 작은 종지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작은 종지 같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과 미움을 담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쓰디쓰고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와 사랑을 담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콤하고 행복합니다. 이 작은 감사의 마음, 돌보는 마음, 신나는 마음을 여러 개의 종지에 나누어 다채롭게 펼쳐놓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하나의 멋진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관찰하세요. 친구를 잘 보세요. 관심 가지세요.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관용 베푸세요. 친구의 실수를 용서하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면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 곁에 모여들 겁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 투자와 관계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3가지, 관찰, 관심, 관용에 몰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1년 후, 2년 후,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효자손 박 선생이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지만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1명, 2명의 진짜 친구가 10명, 20명의 가짜 친구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대놓고 무시하는 독재자 친구는 첫 번째 공격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불쾌한 티를 내세요. 두 번째, 뒤에서 칼 꽂는 암암리 친구는 2번째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세요. 세 번째, 질투하는 피곤한 친구는 넓은 마음으로 품되 선을 넘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진짜 보물 친구는 사탕도 주고 극약 처방도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좋은 친구가 되는 3가지 비법, 관찰, 관심, 관용을 기억하세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효자손 박선생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곁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